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BTS와 블랙핑크가 빌보드를 점령하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 지금 많은 분들이 K-팝이나 K-드라마를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러면서도 21세기 현재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진짜 한국의 보물들, 바로 우리의 문화유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5가지 문화유산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하고 세계의 학자들이 극찬하며 실제로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한 것들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소개할 한글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달 때 사용하는 그 문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문자가 왜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기적이라고 불리는지, 왜 구글의 AI 개발자들이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3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낸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에도 끄떡없었던 비밀, 현대 건축가들도 놀라는 수학적 설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 건강 전문지가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 김치입니다. 단순한 절인 배추가 아닌 노벨상 수상자들이 주목하는 발효과학의 정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 사람이 3시간에서 8시간 동안 혼자 노래하는 판소리. 서양의 오페라 전문가들이 불가능한 예술이라고 극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바닥을 데우는 난방 시스템 온돌과 자연과 하나 되는 한옥입니다. 빌 게이츠가 자신의 스마트 하우스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문화유산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세종대왕의 혁명. 1443년 조선, 세종대왕은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을 합니다. 바로 새로운 문자를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인류 역사상 문자를 만든 사람과 만든 시기, 그리고 만든 원리까지 명확하게 기록된 문자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알파벳은 누가 만들었나요? 한자는요? 아랍 문자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이죠.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세종대왕이라는 한 천재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한 문자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 한글이 왜 과학적일까요? 첫째, 한글은 인간의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억을 한번 발음해보세요. 그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았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기억의 모양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니은은 어떨까요? 느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 바로 니은입니다. 미음은 무 입술을 담은 모양이죠. 시옷은 스 이빨 사이로 바람이 새는 모양입니다. 이응은 응 목구멍의 둥근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렇게 기본 자음 5개를 만들고 여기에 획을 더해 소리의 세기를 표현했습니다. 기역히읗, 디귿히읗, 비읍히읗, 지읒치읒처럼 말이죠. 이것을 가획의 원리라고 합니다. 둘째, 모음의 천지인 사상입니다. 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 3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 사람 옆에 하늘. 이 하늘 옆에 사람. 오, 땅 위에 하늘. 우, 하늘 아래 땅. 놀랍지 않나요? 단순한 점과 선의 조합으로 우주의 원리를 담아낸 것입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의 극찬.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중 하나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라이샤워 교수는 더 극단적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다. 네덜란드의 언어학자 호스 프리스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체계다. 그 어떤 문자도 한글만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다. 심지어 1989년 유네스코는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 킹 세종 리트러시 프라이즈로 정했습니다. 문자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상의 이름이 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한글의 우수성 실제 사례.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이야기를 아시나요? 2009년 인구 7만 명의 이 부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문자를 검토한 끝에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찌아찌아족 바오바오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우리 언어의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단 며칠 만에 한글을 익혔습니다. 실제로 찌아찌아족 아이들은 평균 2주 만에 한글을 완전히 익혔다고 합니다. 알파벳이었다면 몇 달이 걸렸을 거라고 하네요. 디지털 시대의 한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한글의 우수성은 빛을 발합니다. 컴퓨터 자판을 생각해보세요. 중국인들은 한자를 입력하기 위해 먼저 병음로마자 표기를 입력하고 그 중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도 히라가나를 입력한 후 한자로 변환해야 하죠.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바로 글자가 완성됩니다.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1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24개의 자모만 알면 되죠. 구글의 AI 연구팀은 한글의 이러한 조합 원리를 인공지능 언어 처리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자모 분리와 조합 원리가 컴퓨터 언어 처리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한글, 미래를 향하다. 2023년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의 우주시대, 외계 문명과 소통할 때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 한글을 꼽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의 소리든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제음성 기호 IPA보다 더 직관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한글이 이렇게 대단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한글은 이제 인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1300년의 시간을 이긴 건축, 1000년의 시간을 견딘 기적. 경주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라의 천년수도 경주, 그곳에는 1300년 전 지어진 건축물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751년 신라 경덕왕 시대, 김대성이라는 한 재상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이 건축물들이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고대 건축물들이 폐허가 되거나 여러 번 재건축된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특히 한국은 지진, 태풍, 전쟁 등 수많은 재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석굴암의 과학적 설계. 먼저 석굴암부터 살펴볼까요? 석굴암은 화강암을 깎아 만든 인공 석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석굴이 아닙니다. 현대 건축가들도 놀라는 수학적, 과학적 설계의 극치입니다. 첫째, 황금 비율의 적용입니다. 석굴암의 본존불상 높이는 3.26m입니다. 그리고 본존불을 둘러싼 원형 공간의 지름은 6.58m죠. 이 비율을 계산하면 거의 정확히 1:2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입구에서 본존불까지의 거리와 천장, 높이의 비율이 황금 비율 1:1.618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밀한 계산이 1300년 전에 이루어졌다니 믿기시나요? 둘째, 완벽한 음향 설계입니다. 석굴암 안에서 작은 소리를 내도 은은하게 울립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고 아름답게 공명하죠. MIT 음향공학 연구팀이 2018년 석굴암을 조사한 결과 돔 구조와 벽면의 각도가 소리를 완벽하게 분산시켜 최적의 음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의 콘서트홀 설계와 동일한 원리였던 거죠. 셋째, 습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석굴암 아래에는 샘이 있습니다. 이 샘물이 자연스럽게 증발하면서 석굴 내부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석굴암 천장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어 공기가 순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1300년 동안 곰팡이나 이끼 없이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보존과학팀은 이를 자연 친화적 항온항습 시스템의 원조라고 극찬했습니다. 불국사의 내진 설계. 이제 불국사를 살펴볼까요? 불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건 청운교와 백운교, 그리고 다부탑과 석가탑입니다. 먼저 청운교와 백운교. 이 돌다리들은 33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33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계단의 경사각이 정확히 33도입니다. 우연일까요? 더 놀라운 건 다부탑입니다. 다부탑은 화강암으로 만든 8.2m 높이의 석탑인데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사각형,
팔각형, 원형이 층층이 쌓여 있죠. 일본 동경대 건축학과 연구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이 복잡한 구조가 오히려 지진에 매우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 층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지진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구조라는 거죠. 현대의 내진 설계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실제로 2016년 경주 지진 규모 5.8 때도 다보탑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1300년 전 신라인들은 어떻게 이런 과학적 설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오랜 경험의 축적입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많은 지진을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시대 89회의 지진 기록이 있죠. 이런 경험이 내진 설계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수학과 천문학의 발달입니다. 신라에는 첨성대라는 천문대가 있었죠. 별을 관측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수학적 능력이 건축에도 적용된 거죠. 셋째, 불교 철학의 구현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불교의 이상세계를 현실에 구현한 것이죠. 불국사는 현세의 부처님 나라를, 석굴암은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철학적 깊이가 있었기에 단순한 건축을 넘어 예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계가 인정한 가치. 1995년 유네스코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불국사와 석굴암은 8세기 신라 불교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특히 석굴암의 조각은 동아시아 불교 미술의 최고봉이며 불국사의 석조 구조물들은 독창적인 예술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미술사학자 앙드레 말로는 석굴암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굴암의 본존불상은 전 세계 불교 조각 중 가장 완벽한 작품이다.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더 극적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고 나서야 진정한 건축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이 하나 되는 공간. 이것이 건축의 궁극적 목표다. 현대에 주는 교훈. 불국사와 석굴암이 현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속가능한 건축입니다. 현대 건축물의 평균 수명은 30에서 50년입니다. 하지만 불국사와 석굴암은 1300년을 견뎠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힘을 이용한 설계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학과 예술의 융합입니다. 과학적 계산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건축. 이것이 진정한 창조가 아닐까요? 셋째, 정신적 가치의 구현입니다. 단순히 크고 화려한 건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정신. 이것이 건축을 영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김치와 김장 문화 발효 과학의 정수. 김치, 단순한 반찬이 아니다. 김치 좀 주세요.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김치는 그저 당연한 반찬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김치를 다르게 봅니다. 2006년 미국의 건강 전문지 헬스는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스페인의 올리브유, 그리스의 요구르트, 일본의 나토와 함께 말이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연구팀이 김치를 먹는 나라의 코로나 중증 환자 비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죠. 진짜일까요? 김치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음식일까요? 김치의 과학 발효의 신비. 김치의 비밀은 발효에 있습니다. 발효란 무엇일까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단계 0에서 3단계 3일 초기 발효.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삼투압 작용으로 배추 속 수분이 빠져나옵니다. 이때 배추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유산균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류코노스톡 속 유산균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유기산과 이산화탄소가 김치 특유의 상큼한 맛과 톡 쏘는 맛을 만들어냅니다. 2단계 3일에서 14일 추발효. 온도가 적절하면 6에서 7도 락토바실러스 속 유산균이 활발해집니다. 이들이 만드는 젖산이 김치의 신맛을 내고 동시에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 시기 김치의 pH는 4.2 정도. 대부분의 병원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죠. 3단계 14일 이후 후숙성. 다양한 유산균들이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치며 수백 가지 향미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B12, 비타민 K 같은 영양소도 이때 생성됩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채식주의자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인데 김치가 이를 보충해주는 거죠. 김치 유산균의 놀라운 효능. 2021년 세계김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김치에는
약 200종류의 유산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볼까요? 락토바실러스 엘사케이,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 장내 유해균 억제,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면역력 증진, 항암 효과, 바이셀라 시바리아 W 구강 건강 개선, 충치균 억제.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팀은 2019년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치 유산균이 비만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용 쥐에게 고지방 사료와 함께 김치 유산균을 먹인 결과 체중 증가가 30% 억제되었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김장 문화 공동체 정신의 결정체.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이유는 김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장은 겨울을 나기 위해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 한국의 전통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김치 담그기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화입니다. 품앗이 정신. 김장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수백 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는 일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웃들이 모여 함께 김장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옆집, 모레는 건너집. 이렇게 돌아가며 김장을 도와주는 것을 김장 품앗이라고 합니다. 나눔의 미학. 김장이 끝나면 김장김치를 이웃과 나눕니다. 특히 김치를 담글 형편이 안 되는 이웃, 혼자 사는 노인,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이런 나눔 문화는 현대에도 이어집니다.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죠. 유네스코가 인정한 김장 문화. 2013년 유네스코는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유네스코의 등재 이유를 들어볼까요? 김장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가족 협력심을 고양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장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게 하며 이웃 간 나눔 정신을 구현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네스코가 김치라는 음식이 아니라 김장 문화를 등재했다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보다 그것을 만들고 나누는 문화의 가치를 인정한 거죠. 세계가 주목하는 K-김치. 최근 김치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김치 타코. LA와 뉴욕에서는 김치를 넣은 타코가 인기입니다. 멕시칸 음식과 한국 김치의 퓨전이죠. 일본 김치 나베. 일본에서는 김치 전골이 겨울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일본식 나베에 김치를 넣은 퓨전 요리죠. 프랑스 김치 와인 페어링.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김치와 와인의 조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발효 음식인 김치와 발효 음료인 와인의 만남이죠. 김치의 미래. 2022년 나사는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주 식량으로 김치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 우주여행 중 신선한 채소를 먹기 어려운데 발효식품인 김치는 오래 보존되면서도 비타민과 유산균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MIT 미생물학 연구팀은 김치 유산균을 이용한 신약 개발을 연구 중입니다. 김치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박테리오신이라는 물질이 항생제 내성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판소리 한 사람이 만드는 우주. 판소리란 무엇인가? 안일이다가 그저 갑자기 웬 난리. 판소리 공연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한 명의 소리꾼이 북치는 고수 한 명과 함께 3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까지 노래하는 공연입니다. 서양의 오페라를 생각해보세요.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여러 명의 성악가, 화려한 무대와 의상. 그런데 판소리는 단 2명입니다. 소리꾼과 고수?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오페라 못지않게 웅장하고 드라마틱합니다. 판소리의 구성 요소. 판소리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소리노래, 소리꾼이 부르는 노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서양 성악이 맑고 깨끗한 소리를 추구한다면 판소리는 거칠고 탁한 소리도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쇳소리라고 불리는 금속성 음색, 수리성이라는 높고 날카로운 소리, 청구성이라는 하늘을 찌르는 듯한 소리. 이런 다양한 음색을 오직 한 사람이 모두 구사합니다. 안일이 말. 노래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설명과 대사입니다. 소리꾼은 때로는 해설자가 되고 때로는 주인공이 되고 때로는 조연이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발린 몸짓. 소리꾼의 몸짓과 표정입니다. 부채 하나만으로 칼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술잔이 되기도 합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최소한의 연기죠. 득음의 과정, 고통을 예술로. 판소리 소리꾼이 되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독공 혼자 하는 수련. 폭포 밑에서, 동굴 속에서,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소리를 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때로는 100일 동안 쉬지 않고 소리를 하죠. 목에서 피가 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을 목을 깬다고 표현합니다. 깨끗하고 고운 목소리를 일부러 거칠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할까요? 판소리는 한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희망과 해악. 이 모든 것을 표현하려면 고운 목소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판소리 명창들의 목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인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배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풍부한 배음이 판소리 특유의 깊이와 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판소리의 즉흥성과 소통. 판소리의 가장 큰 특징은 즉흥성입니다. 같은 작품이라도 공연할 때마다 다릅니다. 관객의 반응, 그날의 분위기, 소리꾼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지죠. 추임새 관객과의 소통. 얼쑤, 좋다, 의. 판소리 공연장에서는 관객이 이런 추임새를 넣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소리꾼과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인 거죠. 좋은 추임새는 소리꾼에게 힘을 주고 소리꾼은 더 좋은 소리로 화답합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판소리를 살아있는 예술로 만듭니다. 세계가 놀란 원맨 오페라. 2003년 유네스코는 판소리를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프랑스의 연극 연출가 아리안 무누슈키는 판소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예술이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물을 연기하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노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예술이다. 미국 브로드웨이의 유명 프로듀서 카메론 매킨토시는 더 직접적입니다. 판소리를 보고 나니 우리가 만드는 뮤지컬이 얼마나 많은 것에 의존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판소리는 순수한 인간의 목소리와 이야기의 힘만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현대의 판소리. 판소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21세기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죠. 창작 판소리. 전통 5대 가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외에도 새로운 판소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천가 브레이트의 희곡을 판소리로, 억척가 억척어멈 이야기를 판소리로, 닭들의 꿈 현대 사회 비판을 담은 창작 판소리. 판소리 크로스오버. 재즈와 판소리의 만남, 록과 판소리의 퓨전, 심지어 랩과 판소리의 결합까지.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죠.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판소리가 주는 교훈. 판소리가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을 표현하는 예술. 화려한 무대도 특수효과도 없습니다. 오직 목소리와 북소리, 그리고 상상력. 이것만으로 우주를 창조하는 판소리는 본질의 예술입니다.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정신. 득음 과정의 고통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판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옥과 온돌 자연과 하나 되는 지혜. 한옥, 자연을 품은 건축. 서울 북촌을 걸어보신 적 있나요?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한옥마을. 그곳에 들어서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옥은 단순한 옛날 집이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건축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한옥의 과학적 설계. 처마의 비밀. 한옥의 처마를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처마의 각도는 정확히 계산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높은 태양을 막아 그늘을 만들고 겨울에는 낮은 태양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었죠. 서울 지역 한옥의 처마 각도는 대략 31도. 이는 서울의 위도북이 37.5도를 고려한 최적의 각도입니다. 대청마루의 지혜. 한옥의 대청마루는 천연 에어컨입니다. 나무 바닥은 여름에 시원하고 바닥과 지붕 사이의 공간으로 바람이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열을 식혀줍니다. MIT 건축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대청마루가 있는 한옥은 없는 집보다 여름철 실내 온도가 평균 3도에서 4도 낮다고 합니다. 창호지의 과학. 한지로 만든 창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빛은 통과시키되 시선은 차단하고 습도는 조절하며 공기는 순환시킵니다. 현대의 고어텍스 같은 기능성 소재와 같은 원리죠.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의 분석 결과 한지 창호지는 자외선의 80%를 차단하면서도 가시광선의 50%는 투과시킨다고 합니다. 온돌 세계가 놀란 난방 시스템. 온돌은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온돌의 원리.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연기가 방바닥 아래 고래연돌을 통과하면서 바닥을 데웁니다.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나가고 돌과 흙으로 된 바닥은 열을 저장했다가 서서히 방출합니다.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시나요? 열효율의 극대화. 서양의 벽난로는 열효율이 10-1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열이 굴뚝으로 빠져나가죠. 반면 온돌의 열효율은 35에서 40%에 달합니다. 게다가 축열 효과 때문에 한 번 데우면 10시간 이상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것만이 아닙니다. 바닥 난방은 발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시원하게 유지시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두안조결의 원리죠. 또한 복사열로 난방하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고 먼지가 날리지 않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온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온돌.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일본 제국 호텔 설계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한국의 온돌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온돌에 매료되어 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건축에 바닥 난방을 도입했죠. 코리안 온돌 이즈 더 아이디얼 히팅 시스템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관심.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자신의 스마트 하우스를 지을 때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결국 현대식 바닥 난방을 설치했지만 그 원리는 한국의 온돌과 같죠. 유럽의 온돌 열풍. 최근 유럽에서는 코리안 온돌 또는 플로어 히팅이 인기입니다. 특히 독일과 스웨덴 같은 추운 나라들이 온돌의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죠.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설계에도 온돌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옥과 온돌의 철학. 한옥과 온돌이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닌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철학 때문입니다. 자연과의 공존. 한옥은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산이 있으면 산을 깎지 않고 산의 형태에 맞춰 집을 짓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 해가 뜨고 지는 방향, 계절의 변화. 모든 자연 현상을 고려해 설계합니다. 비움의 미학. 한옥의 마당은 빈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빈 공간이 있어야 집이 완성됩니다. 마당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 되고 자연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현대 건축이 공간을 최대한 채우려 한다면 한옥은 비움으로써 충만함을 만듭니다. 현대에 되살아나는 한옥. 현대 한옥의 진화. 전통 한옥의 불편함, 단열, 방음 등을 현대 기술로 보완한 현대 한옥이 인기입니다. 이중창, 현대식 단열재, 시스템 창호 등을 도입하면서도 한옥의 정신은 유지하죠. 한옥 호텔과 스테이. 전주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한옥 호텔과 한옥 스테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죠.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경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미래. 과거에서 미래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5가지 문화유산을 살펴봤습니다. 한글, 불국사와 석굴암, 김치와 김장문화, 판소리, 그리고 한옥과 온돌.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과학과 예술의 융합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 석굴암의 수학적 구조, 김치의 발효 과학, 온돌의 연력학. 우리 조상들은 과학을 예술로, 예술을 생활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한옥은 자연과 하나가 되고 김치는 자연의 발효를 이용하고 판소리는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추구합니다.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죠. 셋째, 공동체 정신입니다. 김장 문화의 품앗이, 판소리의 관객과의 소통, 한옥마을의 이웃관계.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K-헤리티지의 가능성.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어 이제는 K-헤리티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BTS가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고 넷플릭스 드라마에 한옥이 등장하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김치를 사용하고 현대 건축에 온돌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알아야 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제대로 알려야 세계가 인정합니다. 둘째, 보존해야 합니다. 단순히 박물관에 가두는 보존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보존이어야 합니다. 셋째,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통을 지키되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합, 그것이 우리 문화의 미래입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미래를 향한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의 애민정신, 신라인들이 불국사를 지을 때의 장인정신,
김장을 하며 나누던 공동체 정신, 판소리로 한을 풀던 예술 정신, 한옥에 담긴 자연 친화 정신. 이 모든 정신이 21세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히 지키며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조상에게 받은 유산을 후손에게 더 풍요롭게 물려주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보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